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겼던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그 와인병이 제가 2019년 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가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에서 구입했던 와인입니다. 와인. 이게 이제 1966년도에 설립된 와이너리다 보니까 벌써 한 5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의 본산, 프랑스의 이제 보르도 와인을 이겼던 그 파리의 심판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의 심판은 이제 어떤 거냐면 197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그 와인 시음회,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와인을 시음하는 그런 맛보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래서 그건 이제 1976년에 그 프랑스 사람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4살의 영국 사람이죠. 34살의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와인 숍도 하고 또 와인 아카데미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한 계기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맛보게 되셨었는데 와인 맛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와인숍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와인을 접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이 나파밸리 와인을 맛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와인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프랑스의 정통 와인, 보르도 와인,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보면 어떤 와인이 정말 더 나은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76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와인 시음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건 이제 1976년도에 있었던 유럽의 정통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맛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평가받는 게 이제 파리의 심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해서 파리의 심판인데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그리스 신화에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의 심판. 그건 지금부터 한 3200년쯤 전이죠. 한 3200년쯤 전인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 그 한 80년의 그 기간 중에 어느 연도로 추정이 될 뿐이지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파리스의 심판이 그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3200년쯤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트로이 유적이 이제 있기도 한데요. 거기와 이제 그리스는 서로 이제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됐던 게 바로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원전 한 1200년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의 결혼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의 이제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여신들이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못 받은 이제 여신이 있었던 거죠. 그 여신이 바로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입니다. 불화의 여신. 서로 가정 불화가 발생한다 할 때 그 불화, 화목하지 못하다 뭐 이런 의미가 불화지 않습니까? 불화의 여신인 그 에리스는 초청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거의 초청받은 여신들에 대해서 일종의 질투심 뭐 이런 걸 느껴가지고 그 초청받은 여신들 간에 그 서로 싸우게 만드는, 즉 불화가 발생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불청객인 상황에서, 즉 불화의 여신이 초청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가서는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황금 사과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황금 사과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었냐면 초청받은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 이 황금 사과를 바칩니다 라고 그 황금 사과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이제 여신 세 사람이 서로 자기가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다. 왜냐?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다라고 이제 서로 뽐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신 세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의 여신인 헤라,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비너스라고 하죠. 결혼의 여신인 헤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다른 말로 그 비너스. 이 세 사람 간에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에서 최고의 신 중의 신인, 주신이라죠. 주인 주자, 신자에서 주신, 가장 주된 신인, 신 중의 신인 제우스가 자기가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판단권을 주냐면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한테,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한테. 그 파리스는 스펠링이 P-A-R-I-S, 파리하고 똑같습니다, 스펠링이. 그래서 와인 시음회, 1976년에 있었던 파리에서 있었던 그 와인의 심판, 그 파리의 심판하고 그걸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제 파리스의 심판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철자가 똑같습니다. PARIS. 그래서 제우스 신은 자기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한테 그 판단권을 주는 겁니다. 파리스, 당신이 판단을 해라.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세 명의 여신이 서로가 자기가 최고의 여신이다, 최고의 이제 미인이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니까 자기를 뽑아달라라고 파리스한테 다양한 뭐 물질 공세, 뭐 이런 선심 공약,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의 여신인 헤라는 만약에 파리스 당신이 나를 뽑아준다면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아준다면 전쟁에서의 승리와 명성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이제 또 공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는 그 파리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뽑아준다면 당신한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 명의 여신들이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런 물질 공세 공약을 하는 상황에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자신한테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구해주겠다, 소개해주겠다라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사과의 주인공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가 소유하게 됐는데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는 자신을 뽑아줬던 심판관인 파리스한테 그 당시에 그 트로이와 그 에게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던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파리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뭐 결혼한 유부녀인 거죠. 유부녀인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파리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왕비의 이름이 헬레네입니다. 헬레네라는 그 왕비, 스파르타 왕의 왕비를 소개해 주니까 금방 그 파리스와 헬레네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파리스의 그 조국인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부인을 빼앗긴 스파르타 왕이 분노해가지고 트로이를 쳐들어간 게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스파르타 왕이 자신의 부인인 헬레네를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한테 이제 빼앗겨 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트로이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트로이의 유적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좀 발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유적이 있긴 한데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목마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적이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 시대인지는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은 밝혀내지를 못하고 다만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에서 즉 80년의 그 기간 중에 어떤 시점에선가 발생됐을 것 같다라는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연도를 이제 판정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한 3200년쯤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파리스의 심판에 관한 얘기고요. 그게 3200년의 세월이 흐른 1971년이면 지금부터 한 44년 전이지 않습니까? 44년 전인 1976년에 드디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이제 와인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정통 와인, 유럽 와인을 대표하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그 와인의 이제 맛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으로 평가하는 그 시음회가 1976년에 프랑스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파밸리로 이동해서 이 와인을 실제 사왔던 그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에 관해서 파리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976년 그 파리의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사람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샵과 와인 아카데미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우연하게 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을 맛봤더니 맛이 워낙 탁월해서 유럽 와인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와인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시음의 행사를 개최한 거고, 그 당시에 심판관들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었답니다. 프랑스 사람들, 아주 저명한 그 시음의 그 맛을 평가하는 그 심판관들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제 초청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눈을 가리고 이제 맛을 보는 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이지 않습니까? 맛을 보는데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와인 업계에서는 당연히 정통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와인이 이길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캘리포니아의 이 나파밸리의 와인이 레드 와인 부분에서도 1위가 나왔고 화이트 와인 부분에서도 1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관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기자는 미국의 타임지 기자만 참석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타임지 기자가 이걸 대서특필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와인이 최고였는데 이 캘리포니아 와인이 1등을 해버렸다. 특히 타임지는 이제 미국 잡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서특필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졌고 특히 미국인들은 굉장히 고무된 상황이죠. 우리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생산된 캘리포니아 와인이 유럽의 강자 역할을 해왔던 프랑스 와인을 이기고 1등을 해버렸다. 그것도 레드 와인 부문에서도 1등, 화이트 와인 부문에서도 1등했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흥분의 도가니에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와인의 품질과 그 잠재성에 관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 또 캘리포니아 그 와인 생산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와인 생산업자들한테도 일종의 목표 의식과 그 비전, 그 다음에 자신감을 부여해 줬다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세계 최강의 와인은 프랑스의 와인인데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와인이 이제 그걸 꺾어버렸으니까 우리나라들도 이러이러하게 그 열심히 그 와인을 생산하면은 프랑스 와인을 꺾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컸던 게 이제 파리의 심판이었던 거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난 2006년도에 다시 그 30년 전에 맛을 봤던 그 와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평가한 앙코르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즉 1976년도에 그 파리의 심판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2006년도에 앙코르 시음회를 했는데, 그때는 그 30년 전인 1976년에 그 마셨던 와인하고 동일한 와인을 그대로 뭐 별개의 밀봉된 병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이제 평가를 앙코르 시음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30년 전에는 우리가 뭐 졌지만은 이번은 절대 질 수 없다. 왜냐?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이런 와인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더 맛이 진한 맛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랑스 와인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또 예상을 뒤엎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 와인이 승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레드 와인 부문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상위권을 휩쓸어 버린 거죠. 레드 와인 부문의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또다시 30년 전에 그 악몽, 그 충격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 파장이 컸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두 번의 와인 시음회, 즉 블라인드 테이스팅 방식의 그 와인 시음회에서 그 세계 최강의 와인인 유럽의 정통 와인 프랑스 와인을 눌렀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인은 지금도 이제 굉장히 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2013년도니까 7년 전이죠. 2013년도에 포브스 코리아에서 그 대한민국 CEO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 브랜드가 뭐냐라는 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이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몬다비 와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196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6년에 창립이 됐으니까 한 54년의 전통을 가진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여기는 이제 나파밸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이 와인을 제가 1년 3개월 전인 2019년 2월 샌프란시스코 이쪽을 갔을 때 여기를 방문해서 사왔던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도 가장 이 나파밸리의 로버토 몬다비 와인을 이제 선호한다라고 2013년도 설문조사에서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리의 심판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에 개봉된 와인 미라클입니다. 와인 미라클, 와인의 기적이란 뜻이죠. 즉 2008년이면 지금부터 12년 전에 와인 미라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1976년하고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와인이 프랑스의 정통 와인, 즉 유럽 와인을 대표하는 프랑스 와인을 꺾고 1위를 했다라는, 그래서 와인의 기적을 이루었다. 나파밸리 와인이 와인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은 이제 마이너리티에 불과한 그런 존재감밖에 없었는데 그 두 차례의 와인 시음을 통해서 세계적인 와인과 어깨를 견주는 그 위상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와인 입장에서는 기적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와인 미라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19년 2월이니까 1년 3개월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여기를 이제 방문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그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갔었던 건데요. 여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으로 60km 정도 지점이 있고 차로는 천천히 가면 1시간 반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관광을 갈지,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 관광지인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길이가 2.8km나 되고 그 해수면과 다리 상판의 그 높이가 한 67m나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평가받는 이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시빅 타워, 그 다음에 트윈 피크, 뭐 여러 군데를 다 구경을 하고, 또 피어 39라는 항구 이런 데도 구경하고, 금문교 건너편에 소살리토 또 이제 다 구경했었었는데요. 그 어느 날 오후 일정을 그 실리콘밸리를 갈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남동쪽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갈지, 거기에 이제 산호세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세계적인 IT 기업인 그 페이스북, 구글, MS,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이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어서 그 샌프란시스코 남동쪽에 실리콘밸리를 갈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에 있는 이 나파밸리를 갈지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파밸리를 가게 됐는데요. 승용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서 그 광활한 그 평야 내지 구릉지대 이 와인 농장들, 그러니까 포도 농장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겁니다. 미국은 영토 자체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파밸리라는 것은 나파라는 계곡이란 뜻이죠.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랍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에 있는 계곡인 거죠. 밸리가 계곡이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도 계곡이란 뜻이듯이 나파 밸리 그 계곡 지형에 수많은 이제 포도 농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와인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미국 와인은 1860년대부터 와인을 생산을 했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전체 영토에서 생산되진 않고, 태평양의 이제 기후를 갖고 있는 태평양 연안에 그러한 기후 조건이 와인 포도 생산에 가장 최적화된 기후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엄동설한 혹한기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가장 최저 기온이 영상 한 5도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쾌적한 날씨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겨울에도 얼음이나 눈이 없는 거죠.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최고 기온 자체도 한 30도 이하고 평균 한 20도 내외,
평균 한 10에서 20도 그 정도 기온을 평균 기온을 유지한답니다. 영상 한 10에서 20도 정도 그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안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여론조사 해보면 샌프란시스코로 한답니다. 자, 미국의 제1의 도시는 뉴욕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 기준으로 뉴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로스앤젤레스지 않습니까? 그 뉴욕 제1의 도시인 뉴욕의 북쪽으로 보스턴이라는 그 도시가 있고 또 로스앤젤레스 북쪽으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1, 2 도시인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에 반해서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소도시죠. 샌프란시스코는 인구가 한 80만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인 거죠. 그래서 습기 이런 게 별로 없고 건조한 따뜻한 그런 그 기온이다 보니까 그 전자 IT 산업에 있어서 습기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습기가 없고 건조한 쾌적한 날씨가 연중 유지되다 보니까 그 IT 기업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이제 다들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배경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거기 나파밸리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구경을 했는데 그 와인의 역사는 1860년대 와인을 그쪽에서 포도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었고 포도 농장이 많다 보면 당연히 와인 양조장 와이너리라는 것은 와인 양조장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와인 양조장을 와이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0년 되면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 시절인 거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00, 160, 1860이면 지금부터 한 160년쯤 전인 거죠. 160년쯤. 그 무렵이죠. 그 무렵 160년쯤 전. 그때 이제 와인이 그쪽에서 이제 좀 많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참 이제 포도도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당연히 와이너리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다가 1900년도 들어가지고는 1919년과 1933년에 미국의 금주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술을 뭐 제조하는 걸 금한다 뭐 이런 금주법인 거죠. 1919년과 1933년에 두 차례 걸쳐서 그래서 그쪽에 와인 농장들이 대부분 이제 폐점이 돼버렸었다가 1940년대 들어가지고 다시 금주법이 이제 폐지되면서 와인이 다시 생산이 되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 들어서는 이제 기업형 와이너리, 기업형 와인 양조장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답니다. 1960년대. 그래가지고 이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도 196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제가 실제 1년 3개월 전에 이제 가보니까 대형 와이너리는 한 300군데 정도 되고 중소형 와이너리가 한 1,5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토탈 한 1,800여 곳의 와이너리, 즉 와인 양조장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업형 와이너리로서 가장 성공했고 가장 오랜 정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즉 1966년에 설립된 그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와이너리가 바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와이너리 양조장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이제 그 포도 농장도 굉장히 평야지대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와인을 생산하는 양조장 즉 와이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을 시음하는 이런 컵에다 와인 잔에다가 따라가지고 시음을 하는 그런 시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을 이렇게 전시하는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장소도 있고 또 정원도 있습니다. 정원 그런 식으로 이제 와이너리가 관광 그 코스로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
이 책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출간했던 독서하는 마라톤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책 내용 중에 이제 여행기가 여기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행기 안에는 이제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여행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2019년 2월에 여행을 했고, 로스앤젤레스는 2018년 9월에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여행기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교토 여행기가 2017년 7월에 여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만 여행기도 여기 있는데요. 대만은 그 타이베이하고 화롄이라는데, 거기는 2017년 12월에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3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여기는 2010년도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0년 10월 달에 유럽 3개국을 여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그 체험담으로 사진과 함께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제가 사진으로도 이 농장 와이너리를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다 사진과 함께 글을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캘리포니아 와인이 이 가격은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 이게 한 2불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 6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 현지에서 그 32불, 3만 5, 6천 원대의 가격으로 와인을 사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서 사면은 한번 뭐 1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선물용으로 적절한 가격대다, 즉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다라고 이제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었는데요. 여하튼 이 캘리포니아 와인의 역사는 뭐 그리 길진 않은데 1860년에 시작을 해서 뭐 그렇게 길진 않고, 특히나 가장 그 1800개 정도의 와이너리 중에 가장 기업형 와이너리로 성공한 로버트 먼다비 와이너리는 이제 1966년에 출범했으니까 54년의 역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프랑스에 뭐 수백 년 된 또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데도 와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백 년 역사에 비하면 한 54년의 역사는 짧으니까 별것 아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1976년에 파리의 심판, 그 다음에 앙코르 시음회 형식으로 해서 그 30주년 그 시음회를 다시 한 앙코르 시음회가 2006년도에 열렸고, 두 차례 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인이 이제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제 이겼고, 그게 2008년도에는 이제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로버트 먼다비 와이너리가 명성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뭐 여러분들께서는 와인 하면 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 이렇게 연상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제 뭐